안녕하세요. 이제 60대 중반을 넘은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 큰 죄를 짓고 살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제가 잘못 살아온 건가 하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네에서 가장 큰 저택에서 살았는데 그만큼 부모님이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하셨던 부분이 바로 순결한 몸이었죠. 늘 여자는 조신하고 단정하게 남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며 어렸을 때는 근처의 남자아이들도 함부로 못 오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를 먹어서도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 시집을 갈 시기를 한참을 넘겨서도 남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은 제가 노처녀로 혼자 늙을까 싶어 뒤늦게서야 여기저기 선을 주선하셨어요. 그렇게 몇 번의 선을 보다가 만난 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30을 넘긴 나이에 선을 보다가 저를 만났고 서로를 썩 나쁘지 않은 상대라 생각해서 결혼 준비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3달 만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결혼한 것 치곤 저희의 금술은 좋았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아이를 얼른 낳으라고 성하셨는데 다행히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딱 30이었으니 시댁에서나 주위에서 노산이니 조심하라며 걱정인지 오지랖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말들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해주셔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어요. 지금이야 30을 넘겨 초산인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30이면 아이들 국민학교를 보내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감싸주며 태교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초산의 쌍둥이였는데도 많이 힘들지 않게 낳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는 딸과 아들,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지금이야 인공수정을 많이들 하다 보니 쌍둥이들도 많이 보이는데 저희 때는 자연으로 쌍둥이를 낳는 경우는 잘 없었으니 다들 신기해했어요. 거기에다 한 번에 아들과 딸이라니 주위에서 늦은 만큼 더 큰 복덩이가 집에 굴러들어왔다고 좋아해 주셨죠. 이제 순탄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된다며 말렸죠.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주는 돈만으로는 빠듯하다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쌍둥이를 여유롭게 키워내겠다고 했어요.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남편이 하는 말은 늘 똑같았고 결국엔 제가 한 발짝 양보해서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렸던 게 민망할 정도로요. 남편의 말대로 사업이 성공한 덕분에 아이들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딸은 피아노에 아들은 플룻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저 교양을 익히는 정도로만 배우게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제대로 배우게 할 생각은 없냐며 몇 번이나 물으셔서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했어요. 쌍둥이가 성별은 달라서 어렸을 때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같이 레슨도 다니고 얌전해지더니 싸우지도 않고 한 번도 제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에 남편의 사업이 거짓말처럼 망해버렸습니다. 다행히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모두 처분해버려서 저희 가족에게 빚이 생기진 않았지만 아이들 레슨비며 저희가 먹고 살 돈도 없는 게 큰 문제였었죠. 남편은 사업이 망한 뒤로 매일같이 술만 먹고 집에 들어왔고 아들과 딸은 그게 영 불편했었는지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 저도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었지만 아이들 대학은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집 근처 식당으로 일을 구해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일용직으로 일을 구해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매일같이 어디론가 나갔지만 늘 집에는 술에 취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식탁 위에 돈을 벌어 오겠다며 당분간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을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 레슨비도 못 낼 지경이었기에 할 수 있는 건 남편에게 하루에 몇 번씩 부재중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회사 처분하고 남았던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하다가 지금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요. 혹시나 저희에게 해를 입힐까 싶어 연락도 못 받고 혼자 전전긍긍 하던 것이었습니다. 무책임한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아빠니 영 모르는 척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일단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남편이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도 군말 없이 하면서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라도 알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었죠. 레슨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 사이에 대학교에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수라도 하라고 했지만 레슨도 제대로 못 받는데 무슨 재수냐면서 매번 고성이 오가면서 아이들과 싸웠습니다. 집안 형편이 이런데 대학교 붙으면 자기들 보내줄 수는 있냐면서 매번 바락바락 대들다가 늘 집을 박차고 나가 술을 마시다 들어왔죠. 이제 20살이라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선 정신도 제대로 못 차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한밤중에 달려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레슨만 잘 받을 수 있게 해줬더라면 한창 대학을 잘 갔을 텐데 라는 생각에 먼저 화를 내다가도 아이들이 나가서 술에 취해 들어올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조금 더 줄이고서라도 돈을 더 벌어 아이들 연습실 사용료만큼은 절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제가 3달만 기다리면 레슨 다시 시작하자고 그 사이엔 연습실이라도 가서 혼자서라도 연습하고 있으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늘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 연습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이 방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만 하면 늘 아이들은 방에도 없고 놀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도 갈수록 아이들이 못 믿어워 연습실을 갈 때마다 인증해서 보내라고 닥달을 했지만 역효과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들이 너무 엇나가고 있으니 교육 좀 단단히 시켜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은 남편이 없는 사이에는 더 심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을 달라고 하다가 갈수록 1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어디 필요하냐면서 이제 어디 놀러 다닐 생각 말고 연습실 가서 연습이나 하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합심해서 저를 방에 가둬놓고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있으니 그 힘을 제가 당해낼 수도 없었죠. 남편이 돌아오면 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또다시 아이들을 죽일 듯이 잡았죠. 그런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단순 가출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미안한 마음에 괜히 남편만 탓했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너무 잡아서 아이들이 도망간 거라면서요. 당신이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니까 집을 나갔지. 그럼 그게 내 탓이야? 당신도 옆에서 뻔히 다 보고 있으면서 안 말렸잖아. 애들이 애초에 이 꼬라진 건 당신 때문 아니야? 어쩜 그렇게 말을 해? 애들이 삐뚤어진 건 학교 재수한다고 잠깐 방황해서 그런 것 뿐이야. 원래는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었는데 당신이 손찌검만 안 했어도 집까진 안 나갔어. 그래? 그럼 다 내 탓이네. 내가 다 잘못했지. 그럼 직접 애들 찾아가서 내가 무릎 꿇고 빌면 다 해결되겠네. 그러면서 늘 마지막은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집을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싸움을 하고선
집을 나선 남편이 하루고 이틀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꼴도 보기 싫던 양반이 눈앞에 안 보이니 속 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우체통에 직접 넣어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쪽지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돈 벌고 올 테니까 나 찾지 마라는 말만 덜렁 적혀 있을 뿐 어디로 간다거나 언제 돌아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쪽지로라도 소식을 전해주었으니 한시름 놓였습니다. 어디에서 또 쫓겨다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불쑥불쑥 올라왔지만요. 하지만 아이들은 집을 나간 지 1년이고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아이들도 없이 혼자 그 집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에는 알리지도 않고 있었는데 결국 3년째가 되던 해에 다 들켜버려서 동생이 자기 집 근처로 이사 오라며 몇 번이고 절 설득했지만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사라진 지 딱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넘실거렸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주춤거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다가 얼굴을 보고 말을 하려는데 눈물이 터져 나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잘 왔다고만 했죠. 아이들도 죄스러운 표정으로 죄송하다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피아노 학원에서 초등학생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냥 카페랑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근에는 악기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2년 전에 결혼도 해서 막 돌 지난 아기도 있다며 나중에 손주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얼마 만에 느끼는 감정인지 가슴이 벅차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 눈물에 아이들은 눈치가 보였는지 집을 나간 후에 돈을 벌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철없는 짓을 했는지 느꼈다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건 상관없다고, 이제 너희들이 돌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마음이 무거웠던 건지 곧 있을 환갑생신을 조금 앞당겨서 하자면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자기들이 모시겠다면서요.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이들은 막무가내로 비행기표를 끊어 저를 여행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제 생계를 책임지겠다면서 지금 하던 일도 그만두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결국엔 일하던 식당에도 이제 그만둔다고 말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자기들만 믿으라는 말에 아무것도 모른 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온 첫날 여기저기 쉬지도 않고 낮에 돌아다니니 저녁이 되자마자 피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현지에서 유행하는 차라며 건네준 걸 마시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들어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제가 잠들었던 딸이고 아들이고 온데간데 없이 시끄럽고 더러운 땅바닥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여기가 어디냐며 부족한 영어를 끌어모아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한참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3사람 정도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뿐 어찌된 영문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딸과 아들과 함께 여행 온 거라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자 현지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일을 하란 듯이 독촉을 해대자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일단은 일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일하자 밥 시간이 됐는지 다들 밥을 배식받으러 갔습니다. 밥을 배식받아서 다시 자리로 돌아와 먹어야 하는데 그제서야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 딸이랑 아들이 당신 여기에 넘긴 거요.
다시 도망칠 방법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일이나 해야지. 아니면 여기 관리자들한테 맡기 일쑤예요. 무슨 말이에요? 딸이랑 아들이 여기에 저를 왜? 왜라니? 자식들한테 미움을 사도 단단히 산 거지. 아까 관리자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지? 당신 자식들이 여기 버리고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칠 구석도 없으니 일이나 하라고. 아무래도 방금 들은 말이 거짓보다는 진실에 가깝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제 먹은 음식들마저 역겨워지는 것이 느껴져 먹은 것을 그대로 토해내고 말았어요. 그 후로 일주일을 일만 하고 밥을 먹고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밥을 받고 있는데 누가 제 손을 불쑥 잡는 겁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헬쑥해진 걸 넘어서 얼굴이 너무 상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마 길게 말하지 못하고 읽어보라며 제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는 금세 자기 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밤에 관리자들이 돌아가면 배식받는 곳에서 만나. 그리고 이 쪽지는 변기에 내려서 없애버려. 남편의 말대로 쪽지 내용을 읽고 늘 그렇듯 토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쪽지를 변기에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매번 잠은 오지도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기 일쑤였는데 정신이 없는 채로 있다 보니 밤에 관리자가 돌아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쪽지 때문에 잠에도 들지 않고 관리자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배식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비장한 얼굴을 하고 서 있더군요. 이리 와봐. 우리 여기서 나가자. 내가 길을 만들어놨어. 그 말에 놀라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자 남편은 제 입을 막으며 얼른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도망치면 저희 목까지 일해야 하니 못 도망가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재빠르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배식받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가벽으로 세워진 공간이라는 걸 알고 미리 도망칠 수 있도록 해놨었습니다. 다른 문들은 모두 안에서 열면 경보가 울려 관리자들이 달려온다며 도망치려면 이 길밖에 없다면서요. 저희는 그 길로 도망쳐 최대한 멀리 도망갔습니다. 사실 뛰어서 그렇게 도망가봤자 그리 멀리 가진 못했겠지만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저희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희는 망가진 몸 상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돌아올 줄은 몰랐던 건지 경찰들은 쉽게 그 둘을 잡아들였습니다. 뒤늦게서야 저희에게 잘못했다며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잡아넣는 게 말이 되냐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곳에 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돌아온 거라 건강에 이상은 없었지만 남편은 그곳에서 10년을 잡혀 일했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한 정도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남편은 10년 전 사라진 그날 아이들을 만나 술 한잔하며 달래보려고 했는데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그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고 한때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남편은 이제 됐다며 저에게 지은 죄도 많으니 이제 제 발목 잡지 않겠다며 남은 제 인생을 살라고 했지만 어디 그게 쉬운가요? 남편이 계속 고집을 부려 하는 수 없이 병원을 가는 간격도 줄이고 올 때마다 점점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에 일부러 퇴원하면 찾아가려 병원에 두어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이제 정말 숨을 다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가니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 마냥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니 들어올 때부터 사실 가망이 없었다면서 남편이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대는 통에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죽기 전에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요. 남편은 간신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 구해준 건 당신이니 당신이랑 이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혼자 가버리면 나는 어쩌라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얇은 가죽이 덮고 있는 꼬르란 손을 살포시 쥐어잡자 남편은 편안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남편을 잃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이 와중에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면서 편지를 보내오는데 치가 떨려서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린 남편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아들은 모두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자꾸만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난리를 부리는 통에 아들네 가족도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이 찾아와 자기와 함께 살자며 저를 강제로 끌고 자기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동생을 볼 낯이 없어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그 집 조카와 동생도 다 저를 챙겨주어서 근 10년 동안 처음으로 따뜻한 밥 3끼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씩씩하게 거울도 잘 보고 가끔씩 남편을 만나러 산소도 갑니다. 이 일이 있었던 것도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결국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카와 동생과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엔 다 돌아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